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부드러운 겨울 남자시군요. 네, 예. 날씨가 추워서요. 날씨가 추워서 껴입으셨군요. 예. 영국은 안 춥나 봐요. 네? 아, 영국이요? 한국만큼 추운 나라가 없네요. 네. 아까 저희 같이 대기실에 있으면서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31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아 정말 춥습니다. 아, 영하 31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그렇게 안 춥던가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저 갔다 왔을 때 이미 10월 그때 11월 초였죠. 11월 네. 초였는데 이제 25도 영하. 그건 체감 기온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네. 25도. 네, 체감은 거의 이제 30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30도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네. 고구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 평양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와야 따뜻하니까. 네, 아 너무 추워요 정말. 아, 네. 예. 네, 여기 지금 한반도 땅에 살고 있다는 거에 항상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존의 이야기들이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왜 평양에 집착했는지 알겠다. 뼈속으로 느끼고 오셨구나. 아, 그럼요. 예. 네.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김재원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생가터인 성남시 백현동에다 비석을 세웠어요. 네. 근데 비석은 보통 이제 조은이라는 사람들 그 뜻을 기려주려고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석에는 이완용의 일대기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친일 행적도 적혀 있을 네. 것이고요. 그런데 취지는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친일 행적을 잊지 말자라는 의도로 제작이 됐었는데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네. 그리고 애들이 서서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보겠죠. 예.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굳이 저걸 애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냐. 예.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내는 이제 시민 반발이 커서 철거를 하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뭐 원래 있었던 거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세울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세우는 것도 이해는 되죠. 그리고 뭐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예. 거기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걷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정말 학생들의 아이들의 역사 교육이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땅값이었겠죠. 뭐 여기 이완용 태어났었던 데다라고 하면 예.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 터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전혀. 여기 뭐 세종이 태어나신 곳, 이순신이 태어난 곳 이것과 그렇죠. 이완용이 태어난 곳, 당연히 느낌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백현동 여기 지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좀 그러셨겠죠. 예. 아무래도. 근데 뭐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없었던 걸 굳이 만드는 거를 왜 했을까는 좀 더 이야기는 들어보고 싶긴 해요. 굳이 왜 거기 왜냐면 원래 있었던 비석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예. 그 무언가를 알리는 방식이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포지티브한 방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독립 열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는데 네. 에너지를 쓸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적들의 그 낱낱이 진상을 알리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지 그거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집중할 건가는 합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가볍게 얘기를 나누라고 했는데 이건 예.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네. 예. 자, 오늘은요. 관객을 빼앗긴 극장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 네네네네. 예. 개봉과 동시에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며칠 만에 한국 영화 100만 관객을 넘긴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가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침체된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서울의 봄. 쌤 보셨습니까? 봤죠. 예. 봐야죠. 저는 제가 공부하는 시대기도 하고 예. 뭐 일단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방송들에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털어달라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늘 보고 몇 번째신가요? 저는 이거 이제 3번째입니다. 여기 하시면 또 다음에 가면 더 잘 터시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추가되는 거죠, 이야기들이. 근데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그날의 사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렴풋이 형체는 네. 알지만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네. 정보가 제한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네. 그 이후에는 정보가 계속 제한되어 있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폭로하고 청문회하고 하던 시절에는 사실 그 뉴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 그날의 공기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란 네네.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휴대전화 건강관리 앱으로 네. 이 분노가 치솟는다고 네네네. 그 심박수 체크해갖고 인증하는 네. 그런 챌린지가 유행이래요. 네. 하고들 있으시더라고요. 제 네. 옆에도.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영화로 보는 거랑 네. 그냥 글자로 잠깐 들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네.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는 영화는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 네. 나오고 있죠. 네. 저기 보시면은 일단 편집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일단 그 이 12.12라고 하는 저 사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중간중간 막 자막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넣고요. 중간에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인물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막 지도 같은 것들도 쫙 펼쳐놓고 막 이렇게 예. 그래픽으로 넣어주고 예. 굉장히 친절한 영화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연기 잘하는 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긴 해요. 그래서 저 배우를 다 모으기가. 네, 저 이렇게 약간 요즘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기 오마카세라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예. 워낙 다 엄청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연기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게 영화로 이 시기를 딱 그리려면 특히 영화에서는 대중 영화잖아요. 그러면 선악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도 더 올라가는 거죠. 선에 대비된 악이 예. 엄청난 그 악행을 막 저지르는 그 답답한 상황들이 보여지는 게 영화에 집중하기는 좋으니까. 근데 역사에 명확한 선악의 구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당시에 12.12라고 하는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인들의 많은 숫자들은 선악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12.12에 우리가 딱 꽂히게 되면은 특정 한 사람이 악마화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가 선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계추를 앞으로 당기면 그 전에는 유신입니다. 유신이에요. 예. 유신이라는 겨울공화국 속에 그 속에서 포스타, 쓰리스타 달려면 그쵸? 엄청난 정치 군인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네. 오히려 실체에 가깝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의 이제 권력 다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12.6 사건 이후에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다루면서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게 사실 역사 연구자로서 현대사 연구자로서는 크게 좀 동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집권하는 정권에 군인들의 구세력과 신세력이 네. 체인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네. 예. 역사 용어는 이건 제가 이제 연구자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직업병처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네네. 역사 용어는 역사 연구자들이 그 하나의 역사 용어를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모두가 네. 합의된 어떤 용어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누가 들어도 이 용어는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도 비판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서울의 봄이라는 역사 용어는 저럴 때 쓰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네,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그 12.6 이후부터 5월 18일까지 네. 그 굉장히 또 한국사의 비극이 있기 그 직전까지 마치 봄이 올 것처럼 이 봄이 영원할 것처럼 비춰졌었던 어떤 민주화를 향한 열망. 시민사회와
제야 운동권 세력과 학생 운동권 세력들의 정말 피나는 어떤 노력들이 꽃피우는 과정들을 서울의 봄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런 군인들 간의 암투를 저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튼 조금 비판적이기는 합니다. 네, 뭐 많이 비판적이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11.6 사건 이후의 분위기에 네.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좀 들어야 이제 저희까지 12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군 얘기는 저기서 자세히 들을 수 있으시니까 네. 저거 보시면 되고요. 예. 아, 김성수 감독님은 친하세요? 아니.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11.6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밝았어요. 저 때는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한국 사람도 잘 몰랐습니다. 일단. 예. 아, 몰랐죠. 예.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때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가 구사단에, 그 노태우 사단에서 군인이셨어요? 병장이셨어요. 아, 병장이요? 아, 그러면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이었죠. 군복무관 젊은 청년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출동까지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출동했던 군인들도 저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당연히 뭐 저기 영화에도 묘사가 되기는 합니다만 막그 한강대교를 원효대교랑 이런 데를 이렇게 봉쇄를 하거든요. 예. 근데도 사람들은 왜 봉쇄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좀 이게 지금 와서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 때는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아, 그렇죠. 통금 있을 때니까. 통금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요. 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뭐 많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제운동권 세력들 이런 많은 분들은 이제 곧 한국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점이 요 시점이고 그런 분위기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있습니다. 일단 최규하 대통령, 이제 권한대행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네. 선출이 된 이후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헌법으로 개헌한 후에 다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네. 그러니까 유신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냄새를 슬쩍 풍기는 거죠. 그럼 곧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했겠다. 그쵸? 그렇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야권의 유력한 정치인들 그 전까지 유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못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신 때도 끊임없이 투쟁들은 하고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두 분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겠구나. 우리 안에서 뭔가 합의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었고 대학생들은 분위기들은 감지하고 있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방학이었거든요. 방학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무엇인가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저 봄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네. 한국 현대사에서 봄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엘리트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소명 의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봄에 뭔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개강 시즌이잖아요. 모이니까. 네. 모이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지금 사회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즌들이 다 봄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들은 다 봄에 일어나요. 저 서울의 봄 있죠. 그 전에 4.19 예. 또 봄이죠. 예. 그리고 5.18 예. 봄이었죠. 6월 항쟁. 예. 6월 항쟁이 사실 3월부터 6월까지의 그 활동들을 다 일컫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것도 다 봄이죠. 요 시즌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어떤 그런 모임들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딱 같이 모이려면 처음에 모였었던 이유는 병영 집체 훈련 거부라고 하는. 병영 집체 훈련이 뭐예요? 어, 교련하는 거 뭐 그런 건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 때도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군을 체험해야 하는 아, 네, 그런 게 들어본 거 있었습니다. 같네요. 네, 그게 예. 이제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이제 금지시켜라. 이거 해제해라.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일단 모였는데 사실 그렇게만 그 어떤 구호가 모이게 되면 대학생만의 문제로 가 되는 거죠. 그쳐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좀 더 큰 문제들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이제 계엄 해제, 유신잔당 네. 척결, 뭐 정부의 또 개헌을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모임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게 이제 5월 무렵쯤인 거거든요. 네. 5월 무렵쯤이 되면은 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요. 아, 그러한 열망들이. 네. 대학생들 수준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게 이제 5월 15일인 거고요. 5월 15일이 되면은 서울역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게 동참하게 되면서 1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 10만 명이 진짜. 네. 근데 이제 학생들 이때 물론 이제 그 나이대를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20대 초반 22, 23살의 청년들이 10만 명이 운집한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선택 하나로 여기서 우리의 구호 하나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서울역이었거든요. 서울역에서 회군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죠.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들 여러 번 하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서울역에서 회군을 해서 서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군부에서는 그 이후에 바로 그 계엄을 제주도를 제외한 거에서 전국 계엄으로 바꿔버리는 확대하고? 5월 17일 5.17 그것도 군사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5.17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거에 끝까지 저항했었던 광주가 표적이 돼서 이제 희생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서울의 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사실은 11.26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공백이 발생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르자고 최규하 대통령이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소수의 군인들이 네. 정권을 바꾸고 권력을 찬탈하는 일들이 가능했을까? 아까 말씀하신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일단 군이 움직이는 게 저 시절에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군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죠. 외국 미얀마나 이런 데 군부가 네. 집권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렇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도 그랬던 시기가 아직 50년이 안 된 거잖아요. 50년이래요. 이제 30년 그러니까요. 갓 지났죠. 십수년을 수십 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군인들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에서 네. 살았습니다. 다스리는 나라. 뭐 통치 정확히 얘기하면 통제죠, 통제. 통제하는 나라에서 살아왔었고 특히나 조 직전, 이 영화의 직전에 사공하고 그냥 유신이죠. 유신 정권은 그냥 군이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 조치가 끊임없이 내려지고 일단 계엄령인 상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군인입니다. 아, 그렇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군인이고 군인이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군 내에서의 어떤 특정 세력이 또 다른 특정 세력을 짓누르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기보다는 또 뭔 일 있네? 네. 군에서 뭔 일이 났나? 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네요. 서울 시내에 탱크 몰고 왔는데 사람들이 뭔 일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전의 상황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탱크 몰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이제 그 실제로 총격전이 있었던 한남동이나 네. 저기 그런 곳에서는 용산이나 네. 이런 데서는 총소리를 들었었던 시민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라는 큰- 생각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도 또한 뭐 그걸 뭐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네. 예, 군이 하는 일인데 그 네.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전두환의 그 디딤돌, 네. 출세 디딤돌의 하나회는 네. 특정 기수의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기수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기 예. 나와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영화 아까 앞선서 예. 이제 설명해 주셨던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골로 싹
영화가 넘어가거든요. 네. 저게 이제 하나의 사진인데 특정 기수는 아닙니다. 원래 시작은 육사 11기입니다. 육사 11기. 육사 11기에 5명. 5명? 네. 전두환, 노태우 등등 몇몇 세력이 만든 오성회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5명인데 장군이 되고 싶었나 봐요. 뭐 그랬겠죠. 그래서 별이라고 오성- 하는 네, 뭐. 별이라는 거는 뭐 군인들은 그런 거니까. 그러다가 칠성회로 늘어납니다.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1심회로 늘어나면서 영남 지역 출신들을 이제 군인들이 조금씩 다 모이는 거예요? 육사여야 하고요. 아, 해사나 육군사관학교 공사는 안 출신. 되고. 네. 예. 육군사관학교 출신. 그다음에 육군 안에서도 뭐 다른 ROTC 출신이나 안 돼요. 갑종 출신이나 네. 육군 종합학교 출신들 안 됩니다. 육사 출신이어야 되고요. 육사 출신 중에서도 90% 이상이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영남권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들어올 때 충성맹세 비슷한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안에서 보면은 그냥 원래 이게 만들어지는 게 육사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20대 초반에 그 약간 거기서 약간 그 지금도 보면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친구들 중에 네.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시작은 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좀 군사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기회를 잡아 나가고 그 핵심 멤버들이 조금 요직들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인간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저기 몇몇이 몰려다니는데 저기에 형님들 몇 명 보니까 되게 잘 나가던데. 오, 저기 요즘 진급도 되게 빠르셔. 그럼 절로 가볼까?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무슨 조직이 들어갈 수 있대 우리도 네. 라고 하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끼고 싶어 하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밑에 기수들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조금씩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육사 뭐 17기 18기 막 이런 친구들도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그래서 너 요즘 뭐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부 그 군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12.12가 딱 터졌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날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0.1%도 채 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는. 숫자로는 0.1%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0.1%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수장으로 불리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사 사령관이었으니까. 보안사는 그 일단 그 11.6 사건 이후에 최고 권위자 우두머리 3명이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정보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보안사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이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보를 많이 갖고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제 청와대 경호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날아갔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국내의 정보를 꽉 잡고 있는 보안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은 청와대, 네. 경찰의 가장 그 핵심 부서 아니면 군인데 지금 두 파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군의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하나회 수장이 정보를 꽉 쥐고 있는 있어요. 거죠. 근데 나머지 또 그 육사 11기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그럼 수도를 예. 또 그 방위사령부. 수도 경비 사령부는 사령부. 하나회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수도 인근에 있는 주요 거점 지역에 군을 움직일 수 있는데 또 포진을 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전사나 수도 경비 사령부에 핵심적으로 그 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여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대장들급들이 다 하나회에 또 이제 막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딱 모여서서 그 핵심 몇몇들이 움직여서 12.12 쿠데타가 딱 터졌을 때 네. 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폭발할 만한 에너지는 충분히 잠재돼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없고 네. 정보의 수장들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 하면 되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추정컨대. 네.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시작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화에서는 정승화
참모총장이 여기서는 이제 이름은 다 다릅니다. 네. 영화 내에서는 이름은 되게 다릅니다만 이 정성화 참모총장이 전두환 보안사 겸 예. 합동수사본부장이거든요. 합수부장을 좌천시키려고 하는 걸 전두환이 듣게 되면서부터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어떤 수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예. 아무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11.26 사건 이후로 일단 계엄령이 떨어집니다. 네. 계엄령이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제 라인이 계엄 사령관이 국방장관 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게 결제 라인이 조금 복잡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12.12 쿠데타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하게 그려지는 게 국방장관의 거치입니다. 도망가 있거든요. 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계엄령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계엄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엄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합동 수사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으로는 전두환이 네. 임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정보를 다 쥐고 있고 네. 이 11.26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 본인이 맡아서 해버려요. 네. 그럼 이제 약간 뽕에 차오르는 거죠. 약간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 같고 정보도 내가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도 나의 이름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쯤 되면은 내가 내 밑에 지금 하나회 애들도 쫙 이렇게 있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정승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그렇겠죠. 겁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방법이 하나 있었던 거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어떻게든 날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11.26 그 자리에 네. 정승화 참모총장이 동석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이 12.12 쿠데타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신군부를 막으려고 하는 그 두 장태환 사령관과 그리고 여기에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대립하는 걸로 영화는 그려지게 되는 건데 네. 장태환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했던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회유가 필요하겠죠. 장태환 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아닌 거고. 네. 네. 장태환 사령관은 육군 종합학교 출신이고요. 이때 이 한국 전쟁 때에 그 장교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배출해서 예. 실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육군 종합학교 출신들은 몇 주 훈련을 안 받아요. 그리고 바로 소위 인간해가지고 최전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4분의 1 가까이가 돌아가시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또 갑종이라고 하는 학사장교와는 조금 더 다른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장교 인간을 하는 분들이랑 또 섞여요. 예. 섞이기도 하고 육군 사관학교 안에서도 여기와 섞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육사 11기가 되게 중요해요. 육사 11기부터는 명확히 4년제 육군 사관학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그 앞선 기수들, 특히 비육사 출신들을 무시합니다. 엘리트 이식으로 똘똘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한국 전쟁, 그리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이런 많은 그 위기들을 겪어나가는 데서 실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백전노장들은 누구냐? 비육사 출신들인 경우들이 더 많았던 거죠. 장태환 사령관 같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이제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었는데 수경 사령관으로 오고 난 뒤에도 이제 저 네. 분이시죠. 뭐 끊임없이 회유를 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수기에 남기셨어요. 예. 전두환 하나회 쪽에서 뭐 돈을 주기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12.12 쿠데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 장태환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 네. 그리고 이제 헌병감 이 네. 세 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나회에서는. 네. 왜냐하면 핵심적인 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네. 회유가 잘 안 됐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한데 묶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연희동에 있는 요정에다가 잠깐 묶어놨었던 거거든요. 세 사람을. 네. 그런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정성화 참모총장을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납치죠. 예. 납치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연회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결국은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영화에 잘 묘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를 합니다. 예. 네네. 그 수적으로 네. 열세여서 그런 건가요? 저는 뭐 복잡한 전후 관계들을 다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0.1%의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전체 한국군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사람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회에서는 그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거든요. 학연, 지연 다 돌려 전화 우리 쪽으로 다 돌려놔버려 라는 얘기를 노태우가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잘 묘사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세는 기울었고 예. 우리 쪽으로 붙으면 어떻게든 너네가 이 군 내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육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고 누구는 출동하지 않고 누구는 함구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심박수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열받으니까. 예,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수많은 군 장성들이 결국에는 전화 한 통, 그다음에 하나회의 어떤 기세 뭐 이런 예. 것들로 결국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업의식 없이 군이 직업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영화 그리고 실제 역사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거죠. 예. 그 이후에 모두 다 승승장구했죠. 뭐 네. 사령관, 참모총장, 장관, 국회의원 별 4개씩 다 답니다. 다 달. 네. 근데 그들의 맞섰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뭐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3명 연희동 네. 그 연회장에 갔었던 3분은 당연히 끌려가고요. 장태환 그때 특전사령관 아니죠. 그분은 수경사령관? 수경사령관과 이제 특전사령관 두 분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이고 이제 장태환 수경사령관인데 두 분 다 끌려가시고요.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상까지 입으셨었고 결국에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게 되고 장태환 수경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편을 하신 이후에 가족들이 조금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예.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일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요.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 저 잠깐 어디 나갔다 올게요라고 했는데 의문사를 합니다. 근데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초를 좀 겪으시기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12.12 저는 사태로 배웠거든요. 네. 근데 12.12 군사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2.12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 지금은 용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정리가? 군사 반란이라고 써도 되고 쿠데타로 써도 됩니다. 어차피 둘은 같은 의미니까요. 근데 네. 이거는 법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네. 그 무기징역 노태우가 무기징역 받고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사건이 이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그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라고 불러도 무관합니다. 예. 오늘 재원 쌤이 굉장히 한달음에 네. 사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영화에 그려지는 느낌과 또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현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정말 얼마 안 됐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재현 역사 강사님과 함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